2022년 봄 막내 녀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현목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합격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죠.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겠네. 아내 수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차가웠어요. 현목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게. 막내까지 대학 보내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수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우리 이혼하자. 순간 현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이제 막내도 대학 갔잖아.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지 않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어요. 현목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참고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우리 사이에 애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냥 아이들 때문에 버틴 거잖아. 수연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목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최근 몇 년간 대화도 줄고 각방을 쓰긴 했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줄은 몰랐죠. 성격 차이도 너무 심하고 이제는 얼굴만 봐도 답답해.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현목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고. 현목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죠. 그만해. 이미 결심한 거야. 현목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죠.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냥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현목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협의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 나누고. 수연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현목은 어이가 없었죠. 아이들은 뭐라고 할 건데?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이제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현목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분명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현목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죠. 발걸음이 닿은 곳은 대학 선배 준서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준서가 나타났죠. 현모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목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곧바로 현목을 안으로 들였죠. 형, 나 큰일 났어. 현목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서는 현목을 거실로 안내하며 물을 한 잔 따라줬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목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수연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죠. 뭐?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막내 대학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현목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죠. 이유가 뭐래? 준서가 물었습니다. 현목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성격 차이와 애정이 식었다는 수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고? 준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현목은 고개를 저었죠. 다른 남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턱을 쓸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현모가,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목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감이 들었죠.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 준서의 말에 현목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쳐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들인데. 현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사실 나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때 변호사가 조언해준 게 그거였거든. 준서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가 이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죠. 형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현목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아픔이 얼굴에 묻어났죠. 그때 둘째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덕분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지. 준서의 말이 현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설마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마음에 걸렸죠. 형,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다 나를 닮았어. 현목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현목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했죠.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현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의심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준서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어떻게 검사를 해? 아이들이 눈치채면 어떡해? 현목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이 아는 병원을 소개해줬어요. 비밀리에 검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머리카락 몇 가닥이면 돼. 아이들 방에서 빗이나 베개에서 구하면 되고.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현목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현목은 준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어요. 수연과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죠. 형,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밤마다 현목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현목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때로는 술도 함께 마셔줬죠. 일단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야. 준서가 조언했습니다. 현목은 그 말을 새기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현목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였어요. 수연은 외출 중이었죠. 첫째 딸 방에 들어간 현목은 화장대 위 빗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봉투에 넣었죠. 둘째 아들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담았죠. 마지막으로 막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빗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현목은 속으로 기도하며 머리카락을 수집했습니다. 3개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병원으로 가는 길 현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어요.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질 것 같았죠. 준서의 집으로 돌아온 현목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준서가 맥주를 건네며 옆에 앉았죠. 검사 맡겼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죠. 형, 나 무서워. 현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준서는 현목의 등을 토닥였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해. 그게 현실이니까. 준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목은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죠.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현목의 얼굴을 보고 묻지 않고 허락해줬어요. 평소 성실했던 현목이었기에 가능했죠. 수연한테서 연락 왔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현목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연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연락해. 지금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낮에는 준서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소리라도 질러보라는 준서의 권유였어요. 현목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죠. 아, 메아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준서도 옆에서 함께 소리를 질러줬죠. 저녁에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하면 잠시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또렷했죠. 현목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현목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죠. 자책하지 마.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목은 소주잔을 비웠어요. 쓴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나흘째 되는 날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냐는 내용이었어요. 현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죠. 조금만 시간을 줘.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나름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닷새째, 여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현목은 초조함에 밤잠을 설쳤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죠. 지금 바로 가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에 땀이 났죠. 최현목 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목은 숨을 멈춘 채 의사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첫째와 둘째는 친자가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현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런데 막내는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현목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친자가 아닙니다. 순간 현목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현목의 18년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현목의 어깨를 꽉 잡았죠. 현목아, 정신 차려. 준서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죠. 정말 확실한가요? 실수는 없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99.9% 확실하다는 수치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재검사를 원하시면 다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병원을 나온 현목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준서가 황급히 현목을 일으켜 세웠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단 차에 타. 준서가 현목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현목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간 아들이라 믿었던 막내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2003년이면 그때 수연이가. 현목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 무렵 수연이 친정에 자주 갔던 게 떠올랐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었어. 현목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준서는 운전하며 현목의 말을 들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 과거를 되짚어봤죠. 그때 내가 너무 바빴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현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를 소홀히 한 대가가 이것이었나 싶었죠. 자책하지 마. 바쁘다고 바람피는 건 아니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죠. 그년이 날 20년 동안이나 속였어. 현목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준서는 현목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일단 진정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 준서가 현목을 진정시켰습니다. 곧 준서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목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죠.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현목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했죠.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을 거야. 준서가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자신이 이용했던 탐정 사무소였어요. 현목은 명함을 받아들었죠. 이 사람 실력이 좋아. 나도 이 사람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현목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죠. 다음 날 현목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동수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현목을 맞았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준서 씨 소개로 오셨군요.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강동수는 메모하며 들었죠. 20년 전 불륜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강동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현목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죠. 제발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현목이 말했습니다. 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다운 자신감이 묻어났죠. 일단 부인의 현재 행적부터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동수의 말에 현목은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연락한다니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2003년 당시 부인의 행적도 조사해보겠습니다. 강동수가 덧붙였습니다. 현목은 알겠다며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성금을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목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수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죠. 당신 어디 있었어? 집에 들어서자 수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현목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팔짱을 끼고 현목을 노려봤죠. 이혼 서류 준비했어. 서명만 하면 돼. 수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목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으려 애썼죠. 좀 더 생각해 볼게. 현목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뭘 더 생각해? 끝난 사이잖아.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목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준서의 조언을 떠올렸죠. 25년을 함께 산 사이야.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현목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죠. 그날 밤 현목은 각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막내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래도 20년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현목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배신감과 함께 상실감이 밀려왔죠. 며칠 뒤 강동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의 행적을 일부 파악했다는 보고였어요. 현목은 카페에서 강동수를 만났죠. 부인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특정 장소를 방문합니다. 강동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 한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현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혼자인가요? 현목이 물었습니다. 강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한 남자와 만납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꽤 친밀해 보였어요. 강동수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현목의 손이 떨렸죠. 이 남자가 누군지 조사 중입니다.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사진을 틀어지게 바라봤어요.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계속 조사해주세요. 현목이 말했습니다. 강동수는 알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현목은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다는 거짓말을 했죠. 무슨 친구? 현목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캐묻는 현목이 귀찮았죠. 고등학교 친구. 왜 갑자기 관심이야? 수연이 쏘아붙였습니다. 현목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죠. 며칠 후 강동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현목은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죠. 그 남자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강동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목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박성준? 설마 그 박성준?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결혼식에도 왔었던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부인의 대학 동창이더군요. 강동수가 확인해줬습니다. 현목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동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목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2003년 당시 박성준이 부인 근처에 살았습니다. 강동수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목은 그때를 떠올려봤죠. 맞아,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었어. 현목이 기억해냈습니다. 수연이 반가워했던 게 생각났어요. 자주 차도 한잔 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갔더군요. 강동수가 덧붙였습니다. 막내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현목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죠.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요.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조건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구해주세요. 현목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강동수는 프로다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현목은 박성준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동창인 그놈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니 사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복수는 차가운 요리야. 현목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서가 해준 말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또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어요. 현목은 서류를 받아 읽는 척했죠. 재산분할 이거 말이 안 돼. 현목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반이면 공평한 거 아니냐고 따졌죠. 내가 번 돈이 대부분인데 왜 반반이야?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발끈했어요. 자신도 살림하느라 고생했다고 주장했죠. 살림, 파출부 쓰면서. 현목이 비웃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았죠.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목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20년간의 거짓말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죠. 아무튼 이 조건으로는 서명 못해. 현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수연이 위협했습니다. 현목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법원에 가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텐데 말이죠. 그래, 법원에서 보자. 현목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죠. 그때 현목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동수였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이었죠. 지금 나가봐야 해. 현목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목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묻지는 않았죠. 현목은 서둘러 강동수를 만났습니다. 강동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강동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수연과 박성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디서 구했어요? 현목이 물었습니다. 강동수는 영업비밀이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라고 보장했죠. 사진 뒤를 보세요.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이 사진을 뒤집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003년 5월 사랑하는 성준과라는 수연의 필체였죠. 현목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였죠. 이것만으로도 법정에서 유리할 겁니다.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죠. 박성준을 직접 만나볼 생각입니다. 강동수가 제안했습니다. 현목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녹음기를 숨기고 만날 거예요. 강동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했죠. 집으로 돌아온 현목은 증거들을 금고에 숨겼습니다. 수연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죠. 당신 요즘 이상해.
수연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날 밤 현목은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준서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죠. 끝까지 침착해야 해. 거의 다 왔어. 준서가 조언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박성준과의 대면이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강동수가 연락했습니다. 박성준과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현목은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저를 보험 설계사로 소개할 겁니다. 강동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했어요. 현목은 믿고 맡기기로 했죠. 그 시각 수연은 또 박성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현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죠.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목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수연이 나간 후 현목은 강동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성준과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2시간 후 강동수가 전화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중요한 녹음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죠. 지금 바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직접 만나서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카페에서 만난 강동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건네며 들어보라고 했어요. 현목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았죠. 수연이요? 아, 그 여자 말이군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목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2003년에 좀 가까이 지냈죠. 외로워하길래. 박성준의 뻔뻔한 목소리에 현목은 치가 떨렸습니다. 강동수가 교묘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점점 핵심에 다가갔죠. 혹시 그때 특별한 관계였나요? 강동수의 질문에 박성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현목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어요. 사리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 외로웠으니까요. 남편이란 사람이 일만 하고. 박성준이 현목을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현목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을 조르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가 생긴 건가요? 강동수의 직구에 박성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현목은 귀를 기울였죠. 그건 모르겠어요.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든요. 박성준의 말에 현목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연락을 끊었다는 게 의외였어요. 강동수도 더 파고들었죠.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강동수가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현목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웠나 보죠. 겁쟁이에요, 그 여자는. 박성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현목은 분노를 사기며 끝까지 들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동수가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였죠.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까요? 강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안다고 했어요. 현목은 부탁한다고 답했죠. 다음 날 현목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였어요. 날카로운 인상이 믿음직스러웠죠.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과 박성준을 철저히 응징하고 싶었죠.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죠.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현목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박성준도 죗값을 치러야 했죠. 집으로 돌아온 현목은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또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표정으로 현목을 바라봤죠. 언제까지 끌 거야? 수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목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내일 답을 주겠어. 현목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서명할 생각인가 싶었죠. 정말? 내일 서명하는 거야? 수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목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뒤집어질 것이었죠. 그날 밤 현목은 첫째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빠, 무슨 일 있어?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목은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둘째 아들과도 통화했습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현목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죠. 아들 건강해야 해. 현목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도 건강하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죠. 막내는 떠올리기만 해도 복잡했습니다. 20년을 아들이라 믿었는데 남의 자식이었다니. 하지만 막내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죄는 수연과 박성준에게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목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목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죠. 이혼 서류는? 수연이 재촉했습니다. 현목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이거 말이야, 내가 서명할 수 없어. 현목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미루는 거냐고 따지려 했죠. 왜? 어제는 답을 준다고 했잖아.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현목은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소장이었죠. 대신 이걸 받아. 현목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장이었어요. 그것도 유책 배우자로 수연을 지목한 내용이었죠. 간통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야. 현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목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냐고 따졌죠. 증거 있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목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복사한 자료였죠. 박성준과의 불륜 다 알고 있어. 현목이 말하자 수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죠. 그리고 막내. 현목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어요. 제발 그것만은 모르기를 바랐는데 들켜버렸죠. 유전자 검사했어. 내 아들이 아니더라. 현목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목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20년의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죠. 용서. 20년을 속였는데? 현목이 비웃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하지만 현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변호사와 연락해. 법정에서 보자. 현목이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의 울부짖음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현목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소장이 잘 전달됐냐고 물었죠.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거라고 했죠.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준비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성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현목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박성준에게도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강동수가 확인해준 소식이었어요. 박성준도 당황했을 거라고 했죠. 박성준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군요. 강동수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현목은 예상했다는 듯 웃었어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할 차례였죠. 수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목이 물었습니다. 강동수는 계속 감시 중이라고 답했어요. 수연이 박성준과 만나려 한다는 것이었죠. 둘이 입을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강동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목은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첫째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에게 들었다는 것이었죠. 아빠, 정말 이혼하는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죠.
그래, 엄마와 헤어지기로 했어. 현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은 흐느꼈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죠. 어른들 사정이 있어. 나중에 차분히 설명해 줄게. 현묵이 달랬습니다. 딸은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현묵은 씁쓸하게 웃었죠. 내 엄마가 뭐라고 했어? 현묵이 물었습니다. 딸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아빠가 너무해. 엄마가 그렇게 빌었는데. 딸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묵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현묵이 말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현묵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죠. 며칠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현묵은 정우진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죠. 법원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이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현묵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0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현묵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양쪽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이었죠. 저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죠. 20년간의 기망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사건은 흔치 않았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수연의 유책으로 최소한의 분할만 인정한다고 했죠. 터무니없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연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불륜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이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죠. 법원을 나오며 수연이 현묵을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현묵은 수연의 손을 뿌리쳤죠. 막내는 죄가 없잖아. 그의 생각은 안 해? 수연이 절규했습니다. 현묵은 멈춰 섰어요.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죠. 내 아들이 아닌데 왜 내가 생각해? 현묵의 말에 수연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하지만 현묵은 가던 길을 갔죠. 그날 밤 준서가 현묵을 위로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현묵의 마음을 이해했죠. 잘하고 있어. 끝까지 밀고 나가. 준서가 격려했습니다. 현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다음 날 박성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어요. 현묵은 변호사와 상의했죠. 녹음기를 가지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정우진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현묵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박성준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박성준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현묵을 보자 어색하게 일어섰죠. 오랜만입니다. 박성준이 인사했습니다. 현묵은 차갑게 앉았어요. 인사도 받지 않았죠. 할 말이 뭐죠? 현묵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묵은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었죠. 미안하면 단가요? 내 20년은 어쩌고요? 현묵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없을까요?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묵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었죠. 취하? 농담하는 거죠? 현묵이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이걸로 합의하죠. 더 줄 수도 있어요. 박성준이 제안했습니다. 현묵은 봉투를 집어 박성준 얼굴에 던졌어요. 돈이 흩어졌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현묵이 분노했습니다. 박성준은 당황했어요. 흩어진 돈을 주우려 했죠.
법정에서 끝까지 가자. 내가 한 짓 다 밝혀주겠어. 현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준이 급히 현목을 붙잡았어요. 애원하는 표정이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현목은 손을 뿌리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박성준을 내려다봤죠. 내 입장 한번 되어봐. 용서가 되나. 현목의 말에 박성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목은 카페를 나왔어요. 녹음기에는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목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니 씁쓸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에게 모든 걸 들었다는 것이었죠. 아빠, 나 정말 아빠 아들 아니야? 막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현목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건. 현목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막내는 흐느꼈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죠. 넌 잘못한 게 없어. 현목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현목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음 날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현목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딸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사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장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목은 난처했어요. 장모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현목이 장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모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수연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게. 장모가 애원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장모가 돌아간 후 현목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얼마 후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강동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 수연 씨와 박성준 씨의 관계를 조사하셨습니까? 정우진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강동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강동수는 사진을 제시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피고 측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반박은 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수연이 현목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을 울었나 봤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대답 없이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현목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빠, 괜찮아?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 아빠는 괜찮아.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았죠. 누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가 너무하다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식들이 진실을 모르니 당연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목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빠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고맙다, 아들. 현목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믿어주니 위안이 됐어요.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날 박성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박성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만 출석했죠. 피고 박성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준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죠. 하지만 정우진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박성준이 불륜을 인정한 내용이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죠.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박성준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로 채택했어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니 문제 없다고 했죠. 재판이 끝난 후
정우진 변호사가 현목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현목은 안도했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는 것이었어요. 현목은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갔죠. 병실에는 수연의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첫째 딸은 현목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수연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네가 한 번만 만나봐주게. 수연의 어머니가 현목에게 부탁했습니다. 현목은 망설이다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왜 이런 짓을 했어?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죽고 싶었다고 대답했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알아. 하지만 18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수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동정심이 들려다가도 막내 생각이 나면 분노가 치밀었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현목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했죠. 그냥 막내만은 버리지 말아줘. 수연이 애원했습니다. 현목은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는 정말 딜레마였죠.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현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흐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병실을 나온 현목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연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죠. 다음 날 정우진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수연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현목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수연 씨가 모든 걸 인정하고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 요구한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거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죠. 박성준은요? 현목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성준도 합의를 원한다고 했죠.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현목은 잠시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1억을 받아내세요. 그리고 공개 사과문도. 현목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죠. 며칠 후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연은 집을 포기하고 전세금 정도만 받기로 했어요. 박성준은 1억 원과 사과문을 보냈죠. 최종 이혼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죠. 원고 최현목과 피고 김수연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판사의 선언에 현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허무하면서도 시원했죠. 법원을 나오니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미안했어. 수연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잘 살아. 현목이 짧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현목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현목은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보고했어요. 준서는 축하한다며 술 한잔하자고 했죠. 이제 새 출발이야. 준서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현목도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형, 나 잘한 거 맞아? 현목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잘한 거라고 대답했죠. 후회하지 마. 넌 피해자야. 준서가 현목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목은 소주를 들이켰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다음 날 현목은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죠. 짐을 정리하다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막내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전자는 달라도 20년을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죠. 아빠. 현관에서 둘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가를 나온 것이었어요. 현목은 반갑게 아들을 맞았죠. 이사 도와주러 왔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현목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적어도 이 아들은 끝까지 자신 편이었죠. 둘이서 짐을 날랐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일했어요. 가끔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아빠 앞으로 혼자 살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은 혼자 지낼 생각이었죠. 외롭지 않을까?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현목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히려 편할 것 같다고 대답했죠. 새 집으로 이사한 날 현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째였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오랜만이었죠. 아빠 나야.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목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엄마가 고시원으로 들어갔대. 딸이 말했습니다. 현목은 놀랐어요. 수연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졌나 싶었죠. 그래서 현목이 물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너무하다고 원망했죠. 아빠는 엄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딸이 따졌습니다. 현목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관없다고 하기엔 25년이 있었고 상관있다고 하기엔 배신이 너무 컸죠. 내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현목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현목은 씁쓸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그날 밤 현목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연이 고시원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도와줄 수는 없었죠. 회사에서의 생활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현목을 대했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최 이사님 힘드셨죠? 부하 직원이 위로했습니다. 현목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죠. 주말에 현목은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제 진짜 혼자구나. 현목이 혼잣말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홀가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막내였죠. 아빠.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목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나 아빠 만나고 싶어.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현목은 망설였어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죠.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현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18년을 키운 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알아. 하지만 나한텐 아빠가 진짜 아빠야. 막내가 흐느꼈습니다. 현목은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죠. 미안하다. 현목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을 그어야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목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죠.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죠. 좋은 사진이네요. 동호회 회원이 칭찬했습니다. 현목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목은 점점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하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현목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혼자여도 괜찮다. 현목이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죠.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의 어머니였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수연이가 쓰러졌어. 장모가 울먹였습니다. 현목은 잠이 확 깼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영양실조래.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장모가 설명했습니다. 현목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이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나 싶었죠. 병원은 어디예요? 현목이 물었습니다. 장모가 놀란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알려줬어요. 현목은 옷을 입고 나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수연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현목을 보자 놀란 표정이었어요. 올 줄 몰랐던 것 같았죠. 와줘서 고맙네. 장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의 병실로 들어갔죠. 수연은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위었어요. 현목을 보자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수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이혼했어? 현묵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현묵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였어요. 장모에게 건넸죠. 이걸로 일단 병원비 내세요. 현묵이 말했습니다. 장모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죠. 수연이는 어머니가 돌봐주세요. 현묵이 부탁했습니다.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묵은 병실을 나왔어요. 더 이상 수연과 엮이고 싶지 않았죠. 병원을 나오는 현묵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지막 미련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현묵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잤죠. 다음 날 아침 현묵은 조깅을 나갔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아, 시원하다. 현묵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강 둔치를 달리며 땀을 흘렸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조깅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구경했죠. 혼자여도 좋네. 현묵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어요. 커피 한 잔의 행복을 느꼈죠. 회사에서도 현묵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밝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일의 능률도 올랐죠. 이사님,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현묵은 웃었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죠. 주말이 되자 현묵은 등산을 갔습니다.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이었어요.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올랐죠. 현묵 씨는 사진에 재능이 있어요. 회장이 칭찬했습니다. 현묵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새로운 취미가 즐거웠죠. 정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막걸리였어요. 소박하지만 맛있었죠.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옆자리 회원이 말했습니다. 현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인생이 단순해진 것 같았죠. 하산하며 현묵은 풍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카메라에 담긴 가을이 눈부셨죠.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젊은 여성 회원이 감탄했습니다. 현묵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칭찬이 기분 좋았죠. 집에 돌아온 현묵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에 옮기고 편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녁은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와 계란을 넣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도 꽤 맛있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현묵이 혼잣말했습니다. 복잡했던 인생이 단순해지니 오히려 행복했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죠. 그날 밤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후 제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현묵은 기뻐했죠. 축하한다, 아들. 현묵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답했어요. 아빠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었죠. 당연하지. 언제든 와. 현묵이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할 생각에 벌써 설렜어요.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제대하고 집에 왔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모습이었어요. 현묵은 아들을 꼭 안았죠. 보고 싶었다. 현묵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아빠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둘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죠.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네? 아들이 놀랐습니다. 현묵은 웃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웠다고 했죠.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복학 계획을 말했어요. 현묵은 응원한다고 했죠. 누나는 어때? 현묵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도 아빠를 원망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현묵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아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과의 첫 술자리였어요. 현묵은 감회가 새로웠죠. 아빠, 행복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묵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지금이 좋아. 현묵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혼자지만 자유로웠고 외롭지만 평화로웠죠. 아들이 돌아간 후 현묵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운동, 취미 생활이 반복됐어요. 단조롭지만 충실했죠. 어느 날 첫째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첫째 딸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은 했지만
결혼식에는 모두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목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참기로 했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 현목이 대답했습니다. 딸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현목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목은 새 양복을 샀어요. 딸을 위해 멋있게 차려입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수연이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죠. 잘 지내? 수연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도 잘 지내냐고 형식적으로 물었죠. 그럭저럭. 수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둘은 각자 자리로 갔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현목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빠, 고마워. 딸이 현목을 안았습니다. 현목은 딸을 꼭 안았어요. 딸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신부 입장길을 걸으며 현목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에게 딸을 인계하며 부탁했어요. 잘 살라고 당부했죠. 피로연에서 현목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과 간단히 인사만 나눴어요. 수연과는 거리를 뒀죠. 결혼식이 끝나고 현목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그날 밤 현목은 와인을 한 잔 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자축했어요. 혼자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죠. 다음 날 회사에서 조기 퇴직 제안이 왔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어요. 현목은 진지하게 고민했죠. 이제 쉴 때도 됐지. 현목이 혼잣말했습니다. 57세, 충분히 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죠. 일주일 후 현목은 퇴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현목은 홀가분했죠.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도 꽤 있었어요. 경제적 걱정은 없었죠. 이제 뭘 하며 살까? 현목이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여행, 사진, 독서 모든 게 가능했죠. 첫 번째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렌터카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죠. 올레길을 걸으며 현목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카메라에 풍경을 담았죠. 이런 게 인생이구나. 현목이 감탄했습니다. 복잡했던 서울을 떠나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새가 되어 날아가고 싶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현목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죠.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준서가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술 한잔하자고 했죠. 이제 정말 자유인이네. 준서가 부러워했습니다. 현목은 웃었어요. 자유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는 없었죠. 형도 곧 퇴직하지? 현목이 물었습니다. 준서도 내년이면 정년이었어요.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죠. 그날 밤 현목은 일기를 썼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죠.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직 나 현목으로 살아간다. 현목이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며칠 후 막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어요. 현목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죠. 아빠, 저예요.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아빠는 제 아빠였어요.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현목은 눈물을 흘렸어요. 막내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같았죠. 현목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막내의 행복을 빌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현목은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죠. 해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한국 분이세요?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현목은 인사했죠. 혼자 여행 오셨어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성도 혼자라고 했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처지였죠.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여성이 말했습니다. 현목은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 행복하다고 했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현지 음식이 맛있었어요. 와인도 한잔 했죠. 내일도 만날까요?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현목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둘은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바닷속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쳤죠. 정말 멋져요.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현목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일주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죠. 연락하며 지내요. 여성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았죠. 서울로 돌아온 현목은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전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죠.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현목은 뿌듯했죠. 정말 멋진 사진들이야. 준서가 감탄했습니다. 현목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새로운 삶이 만족스러웠죠. 혼자지만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만남도 행복했죠. 첫째 딸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현목은 외할아버지가 됐죠. 현목은 손녀를 안고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가끔 아빠를 찾아와 술 한잔 할 때도 있었죠.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아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현목은 축하한다며 웃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죠. 막내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다고 했어요. 현목은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원망도 미련도 없었죠. 오늘도 현목은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해요. 렌즈에 담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죠. 참 좋은 날씨네. 현목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요. 마음도 그렇게 맑았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지나가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죠.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야. 현목이 혼잣말합니다. 복잡하게 살았던 과거가 우습게 느껴져요. 지금의 단순함이 좋았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클래식이에요. 와인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젊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이에요. 이제야 시간이 생겼죠. 가끔 여행 때 만난 여성과 연락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엔 유럽 여행 어때요?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현목은 좋다고 답했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죠. 선배인 준서와도 자주 만납니다. 이제 준서도 퇴직했어요. 둘이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다녔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준서가 웃으며 말합니다. 현목도 웃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지금이 좋아. 현목이 대답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가 더 소중했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현목은 카메라를 들고 벚꽃 명소로 갔죠. 정말 아름답네. 현목이 감탄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며 인생의 봄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현목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펜을 내려놓고 현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됐죠. 이제 현목에게 이혼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죠. 막내 수험 생활이 끝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현목은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기까지 했죠.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았겠죠. 어쩌면 수연이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통쾌했지. 현목이 혼잣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통쾌한 웃음이 아직도 입가에 맴돌았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현목은 새 삶을 얻었죠. 오늘도 현목은 행복합니다. 내일도 행복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인생은 계속됐으니까요.